한국인들은 하나도 믿을 게 못 되네요. 최근 외국에서 한국인들의 외모가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노화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억만장자 IT 사업가가 매년 27억 원을 들여 회춘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독일 연구소에서 한국인들은 그런 노력 없이도 젊어 보인다며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임 연구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발견하고는 학을 떼며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독일 연구소에서 밝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독일 유명 화장품의 피부 노화 연구팀장 안나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피부 노화 방지 연구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 제겐 일만큼이나 가정도 중요합니다. 저는 12살 딸 리사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6년 전 남편과 헤어진 뒤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연구실과 집 모두 저의 삶에서 소중한 곳이라 포기할 수 없었죠. 다행히 회사에서도 워킹맘을 배려해주는 분위기라 지금까지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리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연구실로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리사는 제가 늦게 퇴근할 때면 연구실에 와서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직원들도 리사를 딸처럼 예뻐해줘서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게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무거운 마음으로 연구실에 출근하고 있어요.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유럽 시장에서 20년 넘게 1위를 지켜오던 저희 회사의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한 거죠. 특히 제가 담당하는 피부노화 방지 제품 라인의 매출이 전년 대비 35%나 감소했습니다. 원인은 한국 화장품의 급성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시아 시장에서만 인기 있는 일시적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피부노화 방지 제품을 소비하는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유럽의 20, 3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한국 화장품의 효과를 검증하는 영상이 매일같이 올라왔죠. 특히 리사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개발 중인 신제품 샘플을 집에 가져갔는데 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 친구들은 다 한국 화장품을 쓴다면서 유튜버들도 전부 한국 화장품으로 화장하는 걸 보여준다고 했죠. 게다가 엄마 회사 제품은 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10대들의 마음까지 한국 화장품이 사로잡은 거였습니다. 연구팀장으로서 압박감이 커졌어요. 매일 아침 경영진 회의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층이었던 3, 40대 여성들마저 한국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결정적으로 저희 회사의 최대 경쟁사가 한국의 화장품 기술을 도입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매출은 불과 6개월 만에 3배나 상승했어요. 연구소 전체가 위기감에 휩싸였죠. 연구소 전체가 위기에 빠진 다음 날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평소와 달리 이른 아침이라 리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경영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회의는 예상과 달리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CEO가 저를 바라보며 한국행을 지시했어요. 최소 3개월간 한국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그들의 기술력을 분석하고 배워오라는 명령이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리사의 얼굴이 눈앞에 스쳤어요. 아직 12살인 리사를 두고 3개월이나 떠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연구팀장으로서 책임을 피할 순 없었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리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리사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한국에 가면 K-팝 스타들의 화장품을 사다 달라며 웃었죠. 하지만 엄마와 3개월간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나서는 조용히 울더라고요. 친정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흔쾌히 리사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도 손녀를 무척 예뻐하셔서 오히려 좋은 기회라며 좋아하셨죠. 리사도 할머니와 지내는 걸 좋아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럴 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렇게 한국으로 출발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조사했어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북한과의 갈등 상황이나 K-팝 정도가 전부였죠.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여전히 독일의 발밑이라는 선입견도 있었어요. 연구소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굳이 그런 먼 나라까지 가서 배울 게 있겠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화장품 기술이야
서류만 보고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을 거라며 현지 파견은 불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경쟁사가 한국 기술 도입 후 급성장한 것만 봐도 분명 배울 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만 파악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짧은 기간 동안 핵심 기술만 습득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리사의 방에서 잠을 잤어요. 리사는 저를 꼭 안고 잤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침이 되자 리사는 울지 않으려 애쓰며 씩씩하게 배웅해줬어요. 할머니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노트북을 켜고 다시 한번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기술력에만 집중하다 보니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연구 자료만 들여다봤죠. 지금 생각하면 우물 안개구리처럼 좁은 시각으로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최첨단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죠. 입국장에서 마중 나온 연구소 직원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 선입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연구소 직원 소라가 저를 맞이했고 밝은 미소로 제 캐리어를 들어주겠다며 먼저 다가왔는데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곤할 텐데 괜찮으냐며 걱정해주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차에 탑승하자 소라는 한국 화장품 산업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해외에서 특히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한국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제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었죠. 연구소에 도착하자 소라는 주차를 하고 잠시 볼일을 보고 올라오겠다며 저보고 먼저 5층으로 올라가 보라고 했어요. 연구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라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연구소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마주쳤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인턴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소장님 방을 찾는다고 하자 자신이 안내해주겠다며 앞장섰죠. 잠시 후 도착한 곳은 회의실이었어요. 그 여성이 차를 준비하더니 이내 자리를 피했습니다. 차를 직접 내온 걸 보니 아마도 비서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고 아까 그 여성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연구소장님이 늦어지시냐고 물어보자 그 여성이 대답은 않고 소장님 자리에 앉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 여성이 웃으며 자신이 연구소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분명 3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알고 보니 50대라니 믿기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그분의 이력이었어요. 20년 넘게 화장품 연구를 해오셨고 수백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 실적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분의 젊어 보이는 외모에 정신이 팔렸죠. 한참을 이야기 나누다 문득 아까 마주친 다른 연구원들도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두가 피부가 좋았고 주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려는 항노화 효과가 이미 그들의 일상에 녹아있는 듯했죠. 소라가 다시 회의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당황스러운 상태였어요. 연구소장님께서는 제 반응이 재미있으셨는지 웃으며 이런 반응은 처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연구소장님께서는 본인도 처음 해외 출장 갔을 때 20대로 오해받아서 난처했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소라가 우리나라는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게 축복이자 고민이라며 웃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리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오늘 있었던 해프닝을 이야기하자 리사는 자기도 한국 연예인들이 전부 자기 친구인 줄 알았다며 깔깔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일들을 많이 알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호텔에서 샤워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 해외 출장 때마다 샤워 후 건조해지는 피부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상하게 촉촉했습니다. 샤워기 필터를 살펴보니 깨끗한 상태 그대로였죠. 보통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며칠만 써도 하얗게 변하거나 갈색으로 변색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다음날 연구소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소라가 한국의 수질이 특별하다며 실험실로 데려갔어요. 마침 전날 채취한 각국 수질 샘플이 있었는데 미네랄 함량부터 전혀 달랐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본격적으로 수질 검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산도를 측정했더니 야갈칼리성이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 피부의 산성도와 가장 비슷한 수준이었죠. 미국은 석회질이 많아 강알칼리성이고 유럽은 산성에 가까웠는데 한국 물은
마치 고급 스킨케어 제품처럼 피부에 적절한 산도를 보여줬어요. 미네랄 밸런스는 더 놀라웠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이상적이었고 중금속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어요. 연구소장님께서는 한강 수계가 가진 특별한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한강 상류의 화강암층이 자연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물이 바위 틈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은 걸러지고 좋은 미네랄만 녹아들어 최적의 밸런스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실험실 수질과 비교 실험 내용도 살펴봤죠. 같은 양의 물로 피부 보습도를 측정했더니 한국 수돗물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특히 48시간 경과 후에도 보습력이 유지되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소라는 한국 수돗물로 화장품 원료를 녹였을 때 안정성이 더 높아진다고 했어요. 유효 성분의 지속성도 좋아졌죠. 이건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었어요. 연구소장님께서는 한국 화장품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원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녹이고 담는 물의 질이 제품의 효과를 좌우한다는 거였죠. 독일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만 쫓다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물부터 다르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나 고민에 쌓여 있을 때 독일의 동료 연구원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국 생활이 너무 궁금하다며 전화했던 거였어요. 저는 방금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얘기했더니 예상대로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 여자들이 피부가 좋은 이유가 물 때문이냐며 신기해했어요. 그러면서 물부터 다르다니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싸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독일에도 좋은 물이 있지 않을까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죠. 이 발견을 계기로 저는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이 단순히 제조기술만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자연이 준 최적의 조건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었던 거죠. 수질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있을 때 소라가 다가와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연구소 직원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꼭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회식은 있었지만 주로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식사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회식은 달랐습니다. 일단 음식의 양이 어마어마했죠. 테이블 가득 음식이 차려졌는데 그게 겨우 첫 번째 코스라고 했어요. 연구소장님께서 제 옆자리에 앉으시더니 한국의 회식 문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쌓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소라는 제가 술을 못 마신다고 하자 음료를 건네며 한국에서는 음료로 건배해도 된다고 알려졌죠. 식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누군가 노래방에 가자고 했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노래를 부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더구나 연구소장님처럼 고위직 분이 계신데 노래방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소장님도 웃으며 따라 나섰어요. 소라가 제게 한국에서는 회식 후 노래방이 기본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노래방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연구원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진지하던 박사님들이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어색하게 앉아있던 저에게 소라가 쉬운 노래를 하나 추천해 주었어요. 소라가 고른 노래는 아파트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라며 따라 부르기 쉽다고 했어요. 화면에 가사가 나오고 첫 소절이 시작되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호응해 주었죠. 노래를 부르면서 신기했어요. 한국어를 잘 모르는데도 워낙 유명한 노래라 후렴구는 자연스럽게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들도 함께 불러주며 분위기를 띄워주었죠.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러주었어요. 그때 연구소장님께서 윤수일의 아파트도 들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부른 노래와 같은 제목이지만 전혀 다른 곡이었어요. 잔잔한 멜로디에 깊이 있는 감성이 느껴졌죠. 이 노래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어를 몰라도 음악만으로도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연구소장님께서는 이 노래가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노래가 끝나고 연구원들은 제게 또 다른 한국 노래들을 들려주었죠.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는 오히려 요새 유행하는 블랙핑크 노래보단 옛날 노래들이더라고요. 공통점이 모두 30년은 더 된 옛날 노래들이었어요. 한국은 오래된 노래 중에
이렇게 보물 같은 곡들이 많다는 게 신기했죠. 그날 호텔로 돌아와 리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리사는 엄마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말에 너무 재밌었겠다며 자기도 가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노래가 다른 노래도 있다며 리사에게 알려주고 한국 오래된 노래들에 대해서도 알려줬죠. 리사는 한국 문화라면 뭐든 관심이 많았어요. 친구들에게 한국에 있는 엄마 얘기를 하면 다들 부러워한다며 요새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졌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엔 자기를 꼭 데려가야 한다며 마구 졸랐어요. 알겠다며 리사를 달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 아파트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단순히 기술만 배우고자 왔던 출장이었는데 이렇게 재밌는 출장은 처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도착하자 신입 인턴 민지가 회사를 소개해주겠다며 나섰어요. 어제 노래방에서 K-팝을 열창하던 그 민지가 오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차분하게 회사를 설명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실험실을 돌아보던 중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독일에서는 대부분 샌드위치로 간단히 해결하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마치 고급 한식당 같았죠.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 특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민지가 오늘의 메뉴는 청국장이라고 했습니다. 구수한 냄새라며 웃는 민지의 말과 달리 처음 맡아보는 이 냄새는 너무 강렬했죠. 배식대에 다가가 보니 밥과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특히 김치가 여러 종류 준비되어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배추김치와 열무김치 그리고 깍두기까지 처음 보는 김치들이 줄지어 있었죠. 자리에 앉자 민지가 한식 먹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밥에 청국장을 비벼 먹으면 맛있다고 했죠.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청국장의 강렬한 맛과 향에 그만 식은땀이 났어요. 민지는 제 반응이 재미있었는지 웃으면서 처음엔 다들 이렇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옆자리의 연구원들도 자신들의 첫 청국장 경험을 이야기하며 위로해 주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을 먹으니 조금씩 적응이 되었어요. 오히려 구수한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곁들여 먹으니 묘한 조화가 이루어졌죠. 식사 후 민지가 이런 발효식품들이 한국인의 피부 미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청국장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이것이 피부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김치에 대한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유산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피부 노화를 막아준다고 했죠. 게다가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연구소장님께서도 한국인의 발효식품 문화가 1000년 이상 이어져 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된장이나 청국장 그리고 김치처럼 발효식품이 식단의 중심이 된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고 하셨죠. 오후에는 실험실에서 이런 발효식품들의 성분을 분석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청국장의 충격에서 회복하고 나서 민지가 회사 근처를 산책하자고 제안했어요. 점심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한국의 직장 문화라고 했습니다. 연구소 근처는 현대적인 오피스 단지였는데 곳곳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무실 건물 1층마다 카페가 있었는데 모든 카페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용 의자는 기본이고 유아용 식기도 따로 구비되어 있었죠. 민지는 이런 시설이 한국에서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넓은 공원이 나왔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 시설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고 엄마들은 벤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건 공원 곳곳에 설치된 편의시설이었어요. 수유실은 기본이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까지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런 시설들이 대부분 무료라고 했어요. 문득 리사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단 차를 오래 타야 했고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면 항상 고민이었죠.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이었죠. 한국에서 리사를 키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어서 워킹맘으로서의 삶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민지는 리사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 나이대라면 K-팝 공연도 보고 한강 피크닉도 할 수 있다며 다음에 오면 할 것들을 이것저것 추천해 주었어요. 리사가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의 팬사인회도 한국에서는 자주 열린다고 했죠. 그러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회사 건물 한쪽을 가리켰어요. 2층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사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대기업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요. 게다가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출산 지원금을 주고 매달 양육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부터 지원을 해주는데 아이가 많을수록 혜택도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으면서 이런 정책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출산 휴가는 기본이고 육아휴직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서 요즘은 아빠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지의 친구는 6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문화센터 비용도 회사에서 지원받는다고 했어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영유아 교육을 위한 바우처도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문화센터라는 곳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자 민지가 근처 문화센터에 한번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함께 가보기로 했죠. 문화센터는 연구소에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악놀이나 미술 수업 그리고 체육활동 등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득했죠. 수업을 구경하던 중 아기와 엄마가 함께하는 오감발달 교실이 눈에 띄었어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아기들이 엄마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민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이의 발달에도 좋지만 엄마들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같은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만나 정보도 교환하고 공감대도 형성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 한국의 젊은 부모들은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죠.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엄마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아기들은 즐거워서 까르르 웃고 있었고 엄마들은 다음 수업을 약속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문화센터를 둘러보는데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영유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1층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어르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지가 이곳이 실버 문화센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복도를 지나다 보니 수채화 교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님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놀라운 건 그림의 퀄리티였죠. 몇 년째 배우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문가 수준의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옆 교실에서는 사진 수업이 한창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최신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강의를 듣고 계셨습니다. 강사님께서 카메라 설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주시는데 모두들 메모하느라 바빴죠. 더 놀라운 건 3층 운동실이었어요.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부터 엿기를 드시는 할아버님까지 계셨습니다. 민지는 이분들이 일주일에 3번씩 꼭 나오신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모습들에 놀라자 민지의 할머님도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며 촬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선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문화센터마다 실버 프로그램이 있어서 배우고 싶은 분야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수강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어르신들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의 노인분들이 왜 그렇게 젊어 보이시는지 이해가 됐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시니 마음도 젊어지고 자연스럽게 외모도 젊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연구실로 돌아와 한국 발효식품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어요. 유산균은 물론이고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아미노산 등 피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했습니다. 더구나 발효 과정에서 이런 영양소들의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이걸 매일 먹는 한국인들의 피부를 따라잡기에는 아예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발효식품 성분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소라가 다가왔어요. 오늘 오후에 특별한 연수가 있다며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연구소의 원로이신 김 박사님의 한의학 강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젊은 연구원들이 이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예상과 달리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이 강의가 연구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다고 설명해 주었죠. 김 박사님은 80대 연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신이 맑으셨어요.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피부 노화의 원리를 설명하시는데 현대의학의 용어와 한의학 용어를 자연스럽게 접목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젊은 연구원들과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옛 의서의 내용과 현대 연구 결과를 연결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수천 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것 같았죠. 강의 중간에 김 박사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연구원들에게 배우는 게 더 많다고 하시면서 요즘은 그들에게 AI 활용법도 배우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연구원들도 놀라운 열정을 보여줬어요. 한의학 용어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한자까지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김 박사님과 함께 스터디 그룹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김 박사님께서는 이런 지속적인 학습이 뇌를 젊게 만든다고 설명하셨어요. 실제로 연구소에서 진행한 뇌 활성화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뇌가 더 활력있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김 박사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연구 자료가 충격적이었어요. 평균 연령 75세의 연구원들과 45세 연구원들의 뇌 활성화 정도를 비교한 건데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고령 연구원들의 뇌가 더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소라는 이런 현상이 한국의 전반적인 트렌드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은퇴 후에도 계속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고 했죠. 실제로 연구소의 시니어 연구원들은 매년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김 박사님께서 다음 주 세미나 준비를 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블릿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수정하시는데 손놀림이 젊은 연구원들보다 더 능숙해 보였습니다. 저녁에 리사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리사는 우리 할머니도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뭔가 배우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며 할머니를 걱정하더라고요. 리사와 통화를 마무리하고 한국 사람들이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이유를 하나 더 발견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육체적 나이를 뛰어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본사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빨리 공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가 임박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3가지 비밀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깨끗한 물과 발효식품 문화 그리고 평생학습으로 이어지는 생활습관이 어떻게 피부 건강과 연결되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장님께서는 제 고민을 눈치채셨는지 특별한 실험을 제안하셨어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생활습관과 피부 상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자고 하셨죠.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화장품을 많이 쓰는 연구원보다 발효식품을 즐기고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연구원들의 피부 탄력도가 훨씬 높게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수돗물로 세수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사용하더라도 생수로 세수하는 연구원들보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연구원들의 피부 결이 더 좋았어요. 미네랄 밸런스가 피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증명된 거죠.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의 피부 비결은 화장품이나 관리법 같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물로 세수하고 발효식품을 먹으며 늘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생활습관이 비결이었죠. 사실 이 방법으로는 절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는 본사의 반응이 염려스러웠어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더 첨부했어요. 이런 생활습관의 변화 없이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개발해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참 고민 끝에 본사에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더니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단순히 새로운 화장품 개발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케어 프로그램을 제안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소라는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도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제안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죠. 독일로 돌아온 후 본사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됐어요. 제가 제안한 새로운 접근법이 경영진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단순히 화장품 연구만이 아닌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추구하기로 했죠. 먼저 회사부터 바꿔야 한다며 가장 먼저 바뀐 건 구내식당이에요. 한국식 발효식품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김치와 된장찌개가 메뉴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구내식당 메뉴 변화 한 달 만에 직원들의 피부 상태는
물론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발효식품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직원들은 이제 한식을 찾아 먹을 정도가 됐죠. 수질 개선도 진행했어요. 한국의 수돗물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연구소 전체에 새로운 정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어요. 가장 인기 있었던 변화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련 강좌만 개설했는데 직원들이 한국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강좌를 요청했어요. 지금은 매주 점심시간마다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는 직원들로 강의실이 가득합니다. 직원들도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신제품을 개발했고 매출도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제안하는 방식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특히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가 됐어요. 연구소장님께서는 이제 젊음과 건강이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물, 건강한 음식,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셨죠. 이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 직원이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워요.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독일 연구소에서 도착한 사연 어떠셨어요?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외국인들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데요. 아마 그들도 한국 사람들의 나이가 믿기지 않나 봅니다. 이젠 한국의 안티에이징 시스템까지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 재밌기도 한데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